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장학금, 사모펀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는데 조 후보자는 거의 대부분 불법은 없었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었다,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직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문제, 또 사모펀드 등 논란이 된 의혹들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후보직 사퇴 거부 의사도 분명히 했는데 할 일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두 정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성 제작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 측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플로리다 동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미국은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비상령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거 후 골프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상에 있던 다이버용 선박이 불이 나 가라앉으면서 탑승자 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새벽 시간 선실에서 잠을 자던 탑승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어젯밤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간담회가 시작됐으니까 전체적으로는 11시간 가까이, 실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와 장학금, 사모펀드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는데 거의 대부분 불법은 없었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었다,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예상대로 일방적인 답변과 해명에 그치면서 의혹 규명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이내에 재송부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정하고 문 대통령이 태국 현지에서 결재를 할 계획인데요. 이 기한이 끝나면 곧바로 임명을 하는 게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해주신 비판, 조언, 질책 모두 잘 새기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장 11시간. 간담회가 끝난 뒤 시계는 새벽 2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00여 차례 오갔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입시 특혜 의혹,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부분 차분한 어조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상당수 의혹에 대해선 본인과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가족, 특히 딸과 관련한 해명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청년층이 공분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할 일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태국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따른 고등학생 시절 2주 동안 인턴으로 일한 뒤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준 당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의 학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후보자는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는 2007년 7월 고등학생 1학년 때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밑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2009년 3월 장 교수는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줬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인턴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하며 특혜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아이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또 저나 저의 집안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해당 담임 선생님이 그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학부모 참여 인턴, 학부모 참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돼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지금의 기준과 당시의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서로 자녀의 스펙 쌓기를 위해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이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에서도 모르시는 사실인지.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딸이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고 당시엔 학교에서 인턴 활동을 장려했다고 반복해 강조합니다.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다. 수업도 듣고 실험도 열심히 했다. 그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당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당국대 장 교수에게 논문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조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도움을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을 포함해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학회가 장학생으로 선정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기기 전에 3학점을 들으면서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조 후보자는 장학금을 신청한 일이 없는데 받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든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쓴 장학금 신청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하면서도 당시 재학생들에겐 사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도교수 추천 없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을 신청한 적도 없고 추천한 적도 없는데 받았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장학금을 준 관학회는 당시 서류들이 폐기됐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연속 받은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의전원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받은 장학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고 펀드를 잘 몰랐다. 외국으로 나간 오촌 조카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펀드에 친인척의 투자가 몰린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펀드 관련 의혹은 100% 가족 펀드인지
펀드 약정이 재산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사의 경영에 가족들이 관여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펀드 상품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불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출자 약정액 74억 원이 재산 규모를 넘는 것에 대해선 일종의 신용카드 한도와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 친척이지만 그래도 집안의 장손이니까 어디 물어볼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천 조카와 펀드 대표 등 3명이 해외로 출국한 데 대해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명은 저의 오촌 조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그 3사람이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서. 하지만 오천 조카가 총괄 대표 등으로 활동했는데도 투자 내용을 듣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자 중 처남 등도 포함되는 등 친인척 투자가 몰린 것은 왜 그런지 등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 펀드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처 경우도 이게 뭐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절대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두 정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헌정 질서를 능멸해도 이렇게 능멸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 반발하며 여당을 제외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면 법사위원 과반이 회의에 참석해 그중 절반 넘게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데 박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도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2시 어제 조국 후보자 답변에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TV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도 국정감사와 함께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대재앙 수준의 허리케인이라는 도리안 소식입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 바하마를 휩쓸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 플로리다 동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허리케인 때문에 폴란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최고 등급으로 급속히 세력을 키운 허리케인 도리안이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강타했습니다. 상륙대 속도는 시속 297km, 역대 최고급 위력입니다. 도리안은 바하마를 서서히 관통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산은 가옥 13,000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7살 어린이가 물살에 휩쓸려 숨지고 누이는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유례없는 대참사 수준의 피해라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도리안은 몇 시간 후면 플로리다 동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4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엔 강제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재앙 수준의 비상령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거푸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휴일인 월요일 버지니아 골프장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매시간 허리케인 보고를 받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주말에도 같은 곳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대비를 이유로 폴란드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서 다이버용 배에 불이 나 침몰을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39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대부분 새벽 시간 배 안에서 잠을 자던 탑승자들입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산타바바라 남쪽 산타크루즈 섬 연안에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난 것은 현지 시간 2일 새벽 3시쯤입니다. 화재로 침몰한 배에는 승조원을 포함해 모두 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5명이 구조됐고 34명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갑판 위에 있던 선장을 포함한 승조원 5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탑승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구조된 5명은 모두 불이 났을 때 깨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선체 길이 22m 정도의 상업용 스쿠버 다이빙 선박인 컨셉션호로 산타크루즈 섬 북쪽 해안 18m 지점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산타크루즈 섬까지 스쿠버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는 배로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중 탐사를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생존자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현재 한국인이나 교민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사고 관련 확인 전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오는 10월 말에 어떤 일이 있어도 유럽연합에서 나오겠다는 존슨 총리에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0월에 총선을 치르는 법안도 추진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긴급 내각회의 후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월 31일 무조건 유럽연합 EU를 떠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당 의원들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존슨 총리는 추가 연기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But if they do, they will plainly chop the legs out from under the UK position and make any further negotiation absolutely impossible. 존슨 총리는 나도 여러분도 선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연기안이 통과되면 존슨 총리가 총선을 치르는 안을 의회에 낼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동의했다며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대파가 이기면 존슨 총리는 물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향배는 이번 주에 또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새 소식 좀 더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 좋아요를 받은 횟수를 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인스타그램에서는 비슷한 기능이 일부 국가에서 지금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조치인가요? 네, 미국의 IT 전문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횟수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 방안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경우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기대만큼 좋아요를 받지 못한 게시물을 이용자가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능을 캐나다와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평양에 도착을 했다고 북한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번에 있을지 역시 관심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논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방북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반도 정세와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은 북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을 향해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왕이 부장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측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과도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법정 시한이 어젯밤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이들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펀드와 웅동학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기업체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 원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여행을 얼마나 안 가고 있는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8월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본 여행 수요가 80%가량 줄었다는 건데요. 업체 1위 하나투어 자료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정도, 2위 모두투어 자료로는 83% 급감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줄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 여행 시장의 악재가 됐다고 여행사들은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3% 가까이 줄었습니다.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르노, 삼성을 빼고 나머지 모두 판매가 줄었고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 GM이 15%, 기아가 3% 늘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이 되는 자동차 업계의 차량 무상 점검 소식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 자동차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하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1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목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해 페인트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통도사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올해 시문문학대상 수상자로 소설가 김중혁 씨가 뽑혔습니다. 지난 한 해 문예지에 발표돼가지고 호평을 받은 소설 5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투표를 했는데 김중혁 작가의 단편 휴가 중인 시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은 탤런트 구혜선 씨가 에세이집 발간을 끝으로 연애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대학교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치악산 한우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낙농의 날, 양돈의 날, 양계의 날로 나눠서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갑니다.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여 개 우리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방안 등이 오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문제, 또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7월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은 민주노총을 찾습니다. 역시 악화된 노정관계 회복을 위한 일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출근길 곳곳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 중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다가 밤에는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이 개겠지만 이후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0mm 가까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차 북상하면서 6일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정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5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3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비는 물론이고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성 제작진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 씨는 법정에서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했지만 정작 범행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를 태운 호송버스가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성 제작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대형 로펌 변호인 3명과 법정에 나왔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강 씨가 제대로 범행 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기억이 부분 끊어져 연결되지 않아 당황스러운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발언에 재판부가 강 씨에게 직접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강 씨 측은 자택 내부의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범행 직전까지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업과 신상이 알려져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관련 서류를 증거로 내기로 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야 했고 2인 모두 극도의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강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검찰이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웃집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주거 침입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건물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목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선수 4명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 사이 대회 참가 예정이던 선수 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네팔과 스리랑카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무단으로 이탈한 선수 4명 중 2명은 소재가 확인됐다며 무단 이탈 경위 등을 파악해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격적으로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오늘 새벽 2시 16분에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을 빼고 실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아니다. 일방적인 답변과 해명에 그쳤다. 평가도 엇갈립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초유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대통령의 그 임명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진,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국회가 누구의 잘잘못을 일단 떠나서라도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아주 우리가 보기 드문 그런 기자 간담회를 봤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 스스로가 나서서 상당히 그 일방적인 해명에 치우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 청문회를 한 것이 아닐까. 네. 또는 이 증인이나 뭐 또 자료 제출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쪽 청문회에 거쳤다는 그런 주장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자 간담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사상 정말 초유였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고요. 500분.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제기됐던 무수한 의혹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역시 전체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사법부가 개입이 돼 있고요. 네. 또 행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모든 입법을 지금 뭐 방기한 채 청문회도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특히 야당의 장애 집회가 이어지고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들. 저는 이렇게 이를 이끌어내지 못한 여당의 정치력도 문제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행정부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야당의 모습들.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회의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아마 이제 이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규명이 될 거고요. 후보자의 입장을 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어제 500분이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그러나 또 의미 있는 시간도 됐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와 헌정 질서를 능멸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자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하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 교수님. 저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의혹을 제기하려고 네. 싶은데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당 주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선으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자 간담회 조금 빨리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여야 간의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정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그리고 위정 처벌에 대한 이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제한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기자들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장하게 자신의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봤던 일문일답식하고 많이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가면 조국 후보자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청와대는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설사 여론조사의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찬반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럼 임명을 하고 그것도 낙마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막무가내식 이게 상당히 발목 잡기식 정쟁 때문에 이러한 이
불가피한 기자 간담회였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당이 영구집권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러한 나쁜 선례가 만약에 또 상대당이 했을 경우에 그럼 네. 지금 여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을 낳은 숙제를 낳은 어제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국회와 헌정 질서를 능멸했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그 기자간담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면 그 비판의 강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 때문에 어제 김부겸 그 전 행자부 장관,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왜 국회에서 하느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원총회장에서 그러한 이 나름대로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여당 내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이 기자간담회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의 지나친 정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얼마만큼 이 재송부 기한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상으로는 최장 열흘까지 기한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지금 가족에 대한 정인 채택을 철회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고 좀 더 협상을 해서 넉넉하게 재송부 기한을 청와대에게 요청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모양새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 법적 1차 시한인 어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답변과 해명이 이루어진 기자간담회를 하기보다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웅국 교수께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조국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뒤에 또 나섰으면 모르는데요. 거의 모든 부분, 저는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전략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는 것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낙마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이 총선까지 겨냥한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가족을 계속해서 특히 뭐 딸과 어머니, 부인을 계속 고집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청문회가 거의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7일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야당이 이렇게 더군다나 어제 얘기도 조국 후보자를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청으로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후보자를 부정하고 국정 운영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황들. 자유한국당에 저는 전략에 기본적으로 큰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존중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리고 최소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대통령의 그런 임명권과 앞으로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절박한 상황들이 많은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더군다나 야당의 이런 이 총선을 겨냥한 이 전략까지 이어지면서 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어제 상황들이 완결된 상황은 아니었다. 기자간담회 형식도 완결되지 않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상황도 시의에도 맞지도 않았고요.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는 여야 간의 갈등과 대립만 이루어질 텐데요. 어제 상황이 국민들로서는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 아닌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형식도 그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후보자 직전에 같은 시간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맞불놓기 전쟁의 상황에 가버렸다. 둘 다 사실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이번 간담회입니다. 네. 이번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아마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송하고 송구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사과를 했죠. 네. 사실 뭐 딸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혜택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안해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딸과 관련된 지금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된 뭐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 자신이 교수에게 직접 전한 적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장 교수라는 분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딸의 그 연속적인 장학금, 그러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6학기 연속
이 장학금에 대해서 왜 이런 행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총론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강론 부분에서 법적인 그 책임은 네. 벗어나려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 실체는 뭐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한 해명은 아직 결론 내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결국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 또 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아마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아마 재송부 기간을 설정을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야간 합의해서 국회 청문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야당 의원들의 아주 강도 높은 그 질문을 어떻게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고 납득을 국민들에게 하느냐, 여기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법은 없었다.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해명과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나 또는 후보자 부인, 다시 말해서 딸과 관련된 직계 가족들이 과연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그 관련된 또 불법이 아니라도 최소한도 정말 도덕성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사실 밝혀내는 게 인사청문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스스로 이 역할을 방기한 채 모든 것을 지금 11건이 뭐 고발돼 있는데 다 자유한국당이 거의 대부분 다 고발을 한 거거든요. 야당이 이것을 사법부로 이미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후보자로서는 지금까지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야당에서 사퇴 압력을 넣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는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것들은 결국은 언론이 최대한 검증할 수 있는 부분 더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야당도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의 인사권도 저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대통령의 판단, 국회의 판단, 그리고 후보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 어제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동안 무수하게 정말 국무총리 후보자도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전례 없는 그런 언론과 야당의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에 자신의 입장을 한 번은 내놓을 수 있는 계기를 어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세적인 상황에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할 점은 있었다. 대신에 마지막 검증은 결국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밝혀줄 것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그 기간 동안 임명 전까지는 야당과 또 언론의 검증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 후보자 입장에서도 기자 간담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불가피하게 기자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든 여야 인사청문회 결국 열리지 못한 겁니다. 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뭐 단독으로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좌절된 책임은 과연 어디에 더 크게 있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책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어제 그 핵심 정인 이 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했지만 왜 그런 정도의 유연한 자세를 진작 하루라도 더 일찍 보였다고 한다면 좀 더 그 무난하게 국회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야당의 정치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재송부 시한이 법적으로 열흘이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좀 더 정치력을 갖고 정치적 포용성을 갖고 뭔가 이 지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더 끝까지 해서 하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무를 다 할 책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겁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수 야당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당의 책임은 당연히 그리고 여당이 이를 만들었어야 되는 정치력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적해야 마땅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본다면 자유한국당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장외 집회, 국회 보이콧 그리고 이번 후보자 청문회 열리기 직전까지도 3차례 부산과 강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고발된 모든 사건이 거의 대부분 김진태 의원, 추강덕 의원 또 자유한국당 3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 야당에 의해서 사법부에 고발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회 스스로 정당 스스로 할 수 있는 국회 내에서 역할을 스스로
버린 채 그리고 마지막 후보자에 관련된 가족의 뭐 증인 문제라든가 일정 문제 그리고 7일까지 계속하면서 추석 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 야당의 문제는 거기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모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 발목 잡기로 나서고 있는 야당의 형태는 저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책임은 저는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여당도 분명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번 사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제 아마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 아마 자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지금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지금 그러니까 임명을 그냥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으로는 지금 재송부 기한이 열흘간의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대치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그러니까 절차적 경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뭐 물론 이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강력한 의지를 여당에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제 사실 그 기자간담회로서 모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이 법적 절차를 반드시 좀 거쳐달라는 그러한 의지를 저는 여당에게 필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저는 인사청문회가 만일에 가능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인사청문회 틀은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정 운영이 중단이 되고 사실상 장관도 임명 못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지금 야당의 거의 모든 지연 전술이 특위도 예를 들어 5.18 광주특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계속 질질 끌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해서 국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국민들의 실망만 저는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전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 대신에 여야 간의 막후 협상을 계속 통해서 이런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좀 줄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미 여야가 모두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이미 전략과 또 실제 실행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임명을 하고 또 빠르게 법무행정이라든가 검찰개혁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아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수 야당에서는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11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논란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여야 합의에 의한 그 인사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의 후폭풍이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간담회로 다 해명이 됐다고 해서 임명을 할 경우에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기국회가 어제 개회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개혁 입법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북한의 이딴 도발, 그리고 또 미중 간의 그 경제 무역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파장들이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은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국론 분열이 계속 심화되고 대립과 갈등이 반복될 경우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열흘간의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과연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여전히 남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그건 전망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정의 발목 잡기, 입법 방해하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앞으로 513조 원의 정말 예산 놓고도 지난번 추경에서 봤지만 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입법과 뭐 예산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진행이 되더라도 국정감사 내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야당과 또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이 아마 치열한 이런 상황 대립의 상황에 놓일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국정에 이 기조를 다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야당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야당이 협조를 얻지 못해서 거의 모든 개혁이 지금 중단돼 왔습니다. 한유총 입법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여당의 역할 최대한 노력은 하되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고 행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야당이 협력을 구하려는 노력들 자유한국당이 방해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서라도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로 세우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 폭력 저지르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혀 수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만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부 제대로 일해야 되고 또 입법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두 분에게 2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이거나 조국 후보자 또는 여야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사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을 좀 소명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조국 후보자의 그런 뜻이 진정한 뜻이라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협의해서 이 인사청문 과정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호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어제 여러 가지 해명했던 내용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열린다면 본인이 출석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미 후보자의 그런 진정성 있는 얘기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나머지 의혹을 규명하는 것들 검찰이 제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수사를 해줘야 되고요. 여당 야당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국정의 혼란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또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들 그리고 여당도 정말 이 국정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이번 일을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용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동남아 순방 국가 가운데 태국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고 미얀마로 갑니다.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또 윈민트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서준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프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부터 당부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고향 부산에서 총리님과 다시 뵙게 바랍니다. 태국 총리가 즐겨본 한류 드라마를 언급하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 태양의 후예라는 한국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드라마에서 바로 지금 특전사 출신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나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체결했습니다. 한국 전 참전 용사들을 만나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기업이 공동 개발한 전기버스와 전기 3륜차를 함께 관람하고 시승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제품 통합 브랜드인 K브랜드 출시 행사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로 향합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만난 뒤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 협약에서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 파업 같은 분규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8년 만이라고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조합원 43,871명이 투표했는데 24,743명이 찬성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급 4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성과급은 150%로 여기에 일시금 30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격려금으로 근속기간별 최대 600만 원까지 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노조는 2013년 제기한 임금소송을 취소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번 타결은 6천억 원의 영업이익 효과와 맞먹는 걸로 분석됩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등 한일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현대차 노사 합의는 자동차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직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문제, 또 사모펀드 등 논란이 된 의혹들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할 일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후보직 사퇴 거부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두 정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성 제작진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이어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뒤에 플로리다 동부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미국은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비상령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거 후 골프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해상에 있던 다이버용 선박에서 새벽 시간 불이 나 침몰하면서 탑승자 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대부분 배 안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법정 시한이 어젯밤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이들 6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8월 국내 주요 여행사의 일본 여행 수요가 80%가량 급감했습니다. 업체 1위 하나투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정도, 2위 모두투어 자료로는 83% 줄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 협의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실무 협상의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선 부상당한 시위대를 도우려는 응급구조대원의 오열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사정하는 구조대원을 끝까지 막아서는 경찰의 모습에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지하철역 문에 매달려 응급구조대원이 경찰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구하게 해달란 겁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냉정합니다. 결국 구조대원은 동료와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립니다. 지난달 31일 경찰 특공대 진압에 나섰던 홍콩 프린스 에드워드역 앞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날 특공대는 시위대를 객차 안까지 쫓아가 곤봉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의 치료까지 막아선 경찰의 영상은 중국과 나치의 합성어인 차이나치라는 부제목을 붙인 채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개학일은 어제부터 2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 만여 명이 송환법 반대 동맹 유학에 나섰습니다. 병원 의료진도 파업에 동참해 인간띠를 만드는 등 21개 업종 종사자도 오늘까지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유명 관광지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에 사람들이 휩쓸리며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한 국립공원의 협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관광객들이 폭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관광객과 가이드 등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요. 숨진 관광객의 국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서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선 3층짜리 건물 한 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2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사람들은 공사 중인 건물에 미리 입주해 지내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국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케빈 하트가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이 제 방으로 굴러떨어진 건데요. 당시 운전은 케빈 하트의 지인이 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데요. 케빈 하트는 한국 영화인 극한직업의 미국판 제작과 주연을 맡기로 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가족 7명의 동물 4마리 그리고 짐까지 이 모두가 타기 위해 오토바이 한 대로 충분한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오토바이 위에 사람들이 포개지듯 딱 붙어서 타고 있는데요. 옆쪽과 앞쪽엔 개 2마리까지 타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닭 2마리까지 포함하면 무려 7명의 사람과 4마리의 동물이 타고 있는 건데요. 한눈에도 위험해 보이는데 가족들은 일상이라는 듯 여유로워 보입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과 동물이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핏덩어리 같은 아기가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새끼 자이언트 판다인데요. 베를린 동물원 측은 총 2마리의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현지 시간 2일에 발표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짝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탄생인데요.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어미 판다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중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끼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주말에는 13호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 아침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곳곳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다가 밤에는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더 내리게 될까요? 네,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된 비구름대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계속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목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이 개겠지만 하지만 이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비의 양은 중부 곳곳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0mm 가까이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 최고 3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군요. 네, 특히 내일부터 비의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가 모레까지 그치고 나면 완전히 맑은 날씨를 되찾는 것은 아니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 소식이 많습니다. 현재 제13호 태풍 링링은 필리핀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대만 북동쪽 해상을 지나서 6일 금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일요일 오후 모두 갤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많겠지만 태풍이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찬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요. 태풍의 북상 정도에 따라 경로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한반도를 잘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어요? 네, 일단 아침 기온은 오늘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이 29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25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네, 춘천이 29도까지 오늘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기상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강력한 허리케인이 없었다는 도리안 소식. 미국과 쿠바 사이의 바하마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숨진 어린이도 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바하마의 아바코 섬에서 5명이 숨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바하마 총리가 밝힌 인명피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최고 등급이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허리케인 도리안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강력합니다. 위력적인 강풍과 해일을 동반한 채 바하마와 미국 남동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일 최고 시속 297km의 강풍과 함께 바하마에 상륙한 도리안은 지난 24시간 동안 아바코 섬 등 바하마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버트 미니스 바하마 국무총리는 아바코 섬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같은 대규모 파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제 적십 자산은 바하마에서 최대 13,000채에 이르는 가옥이 심하게 파손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하마 인구가 4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인구의 상당수가 도리안으로 보금자리를 잃게 된 셈입니다. 네,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장 조직이죠. 탈레반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2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폭발로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50명 정도가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국 특사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135일 이내에 약 5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고 5개의 기지를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된 평화협정 초안을 탈레반과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미국과 중국 소식도 있습니다. 이달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부터 발효가 됐죠. 추가 관세. 이것을 중국이 미뤄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양국 당국자들은 이달로 계획한 회의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대화에서 양측은 적어도 2가지 요구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3번째 사례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고유정의 2번째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도 여전히 뭐 계획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저께는 특히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비행기 편으로 네. 심지어는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방청권을 공개 추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2대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결국은 이제 재판정에서 지금 이런 진술들을 이제 다 들었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뭐 2차 공판이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증거들을 피고인 측에서 제시를 하는지 아마 보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내용인 즉슨 1차 공판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도 역시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얼굴을 드러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머리를 마음대로 교도관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신상 공개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행권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계획 범죄라는 검찰 주장 아니다,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하는 고유정 측의 주장, 뭐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가름 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계획살인이 입증이 되려면 결국은 이제 수면제를 미리 먹이고 저항할 네.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느냐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 측 주장은 졸피뎀을 나는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현장에서 수거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었는데요. 담요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담요의 피해자의 이제 혈흔이 굉장히 다량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국가수에서 이제 그 혈흔으로부터 사실은 졸피뎀 성분을 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전혀 뭐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절차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뭐 변호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졸피뎀이 검출이 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지금 피해자의 그 혈흔에서 나온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고, 초등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아마도 약식 이제 독극물 검사를 약독물 검사를 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그때 이제 나오지 않았으나 국가수로 다시 보냈을 때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자의 검출 과정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 앞부분 예컨대 뭐 약식으로 했던 그 부분에서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었던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면서 지금 혈흔에서 나온 지금 졸피뎀 성분의 증거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고유정 측에서는 해당 담요에서 이 피해자의 혈흔뿐만이 아니고 고유정의 혈흔도 발견이 됐고 그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담요에서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이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미 국가수에다가 보내가지고 사실은 약독물 검사 감정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졸피뎀을 또 혈흔에서 검출한 감정관이 네.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이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을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면 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부동의 아하. 신청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정에 그 두 분의 감정관을 이제 불러들여서 그 이제 검출된 과정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하고 이제 재판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검찰로서는 고유정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계획 네, 범죄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네,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고유정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요구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이유는 뭘까요? 뒤늦게 네. 이제 현장에 나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피고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 경찰 단계에서 결국에는 뭐 조리돌림 할까봐 또 이제 본인도 이제 거부를 하니까 안 했죠. 거기다가 이제 검찰로 가서는 사실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당연히 현장 검증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결국 재판정에서 새로운 게임을 전개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보여서 지금 이제 현장 검증을 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재판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런 이제 피고인 측의 뭐 희망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이 바로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다투기 위한 것일까요?
현 남편의 전처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현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물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 남편과의 소송은 사실은 청주지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남편이 살해 사건하고 지금 이 증인들, 현 남편의 이제 식구들이죠. 친가 쪽 식구들은 아무 관계가 없죠. 전 남편의 식구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에다가 현 남편의 식구들을 지금 증인으로 좀 출두를 하게 해달라 이걸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냥 전략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검찰 측에서는 교수님께서도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유정 측에서는 이걸 거부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지 될 일이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 피고인 측에 뭐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 입증하는 과정을 꼭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짧게 끝날 재판은 아니니까 뭐 좀 길게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 범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시는 지금 거군요.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네. 사실 터무니없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하나하나씩 입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 둘째 아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새벽 4시쯤입니다. 어머니 구 씨와 첫째 아들 심 씨의 몸에는 누군가 둔기로 때린 듯한 심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을, 심 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혼자 움직이기 힘든 상태였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사람들 안 오면 못 움직여요. 불편한 산소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고 와야 나가지 밖에 못 나가요. 숨진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함께 살던 둘째 아들마저 최근 직장을 잃어 생활은 더 팍팍했다고 합니다. 셋이 먹고 살았는데 직장이 유급이 떨어져 버려서 없어. 놀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추적 중입니다. 신고 전화를 한 걸로 추정되는 둘째 아들은 정작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분석 중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다음 달 시행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가장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네.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도 뭐 뚜렷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고 시장 상황을 좀 봐서 하겠다 이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불확실성인데요. 이제 지난달에 국토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월 초에는 입법을 완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못 박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이낙연 총리가 시기와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정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네. 분명히 국토부는 한다고 했는데 10월 초에. 네. 그래서 뭔가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에서 나와서 무장가 상한제가 10월에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실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10월 초 시행의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당초 시장 수요자들 또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던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연내 실시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뭐 아예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한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를 완전히
이제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뭐 굉장히 뭐 항의성, 뭐 분노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부처 간의 엇박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문제가 아니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10월에 실시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기자들 일보 뭐 이런 데서 좀 보면 당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당에서도 그렇게 이거를 이제 실시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었었는데 뭐 국토부가 단독으로 했던 거다. 그래가지고 당시 뭐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 없다. 뭐 다 협의하에 발표한 거다로 일축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후에 보니까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 부처 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의 어쨌든 의견 충돌,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 조율 실패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방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예고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있는 영향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적용을 피해서 밀어내기 분양, 그러니까 먼저 내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청약 과열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네. 서울 이수 뭐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이 204대 1이 나왔습니다. 네, 청약 세 자릿수. 경쟁률이. 예, 세 자릿수.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이건 왜 그러느냐? 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이후에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30%, 또 핵심 지역은 뭐 40% 정도까지 더 싸게 분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적용되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지금 안 쓰죠. 오히려 향후 10월 이후에 분양될 더 알짜, 더 로또 청약에 쓸 거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청약 통장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반면에 이번에 이 204대 1은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소위 말하는 가점 높은 통장들은 다 빠질 테니까 뭐 가령 청약 점수가 30점대 분들도 왜냐면 이제 50대는 이제 분명히 안 쓸 거니까요. 당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큰 걸 노리려고. 그러니까 네네. 왕창 이번에 몰리면서 204대 1이라는 이제 경쟁률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실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가점 높았던 분들 중에서는 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안 썼는데 이번에 이거 뭐 정부 정책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런 항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값이 내려가고 네, 있는데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는 공급 물량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이 되면 줄어들 거니까 미리 네. 하자 이런 건가요? 바로 이 시간에서도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였죠. 이제 앞으로 핵심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재건축 자체가 그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뭐 조합원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진행 안 할 테니까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건설한 지 입주한 지 한 3년 안짝의 아파트들은 몸값이 굉장히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게 괜한 혜택을 주는데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반포동의 지금 A 아파트 아직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는 안 됐지만 23평 4평 아파트가 지금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이제 소문이 부동산 업계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된 이 아파트가 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셋값도 지금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기다렸다가 하겠다. 전세로 일단 살다가 그렇죠. 그런 예, 거겠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을 하는 게 뭐 최고죠. 왜냐하면 뭐 시세 대비 엄청 싸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분들은 집을 안 사고 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들 수요는 전세로 일단 대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전세 수요 공급 중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지식정보타운 요 근처에 이제 곧 이제 아파트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과천이 요즘에 또 전셋값이 예, 엄청 그러니까 오르잖아요. 그 수요는 이 소위 말하는 청약 수요, 분양 시장에 뛰어들 수요가 전세로 한 번 더 살면서 기다리자라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평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억 원, 2억 원 이상도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체크가 되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새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게 예고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련의 변화와 영향과 분위기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이 강도에 있어서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가장 세다면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건 원가 공개일 텐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너 강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칼을 빼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빼들었으면 어찌됐건 또 가야 될 텐데 이게 다시 또 빼들은 칼을 칼집에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실시라는 거에 나오는 문제점보다 실시하냐 안 하냐 언제 하느냐 자체가 완전히 깜깜이로 가게 되면서 나오는 이 불확실성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전두환 씨 재판이 열린 법정에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거와 증언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전 씨 측을 비난했습니다.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들도 어제 재판에서 이어졌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회색 겉옷을 입은 신부가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입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삼촌의 목소리를 전하듯 목소리는 날이 섰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 태도가 바로 파렴치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 신부는 가족과 얽힌 사연도 털어놨습니다. 군에 있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동생이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을 멈춰달라 부탁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군의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한 31 항공단의 탄약 관리를 했던 최종호 씨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는 80년 5월 20일쯤 헬기에 지급했던 탄약이 3분의 1 줄어서 돌아왔고 직접 보충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고폭탄 실은 2대는 한 발도 사격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왔고 그 보통탄 실은 헬기 4대가 아마 사격을 한 것 같은데. 전 씨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일부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헬기든 간에 사격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 이 법정에서 조사하고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지연에 대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2019 농구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러시아의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어제 중국 우한에서 열린 조별 예선 B조 2차전에서 러시아에 73대 87로 졌습니다. 라거나가 19득점 10리바운드로 공격을 이끌었고 이대성도 17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러시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한 한국은 2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란히 2승을 올린 아르헨티나와 러시아는 1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여자 실업축구 인천 현대제철이 신예 강채림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2019 시즌 20경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팀 막내 강채림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강채림은 전반 21분과 후반 7분에 이어 후반 45분에 쐐기골을 꽂았습니다. 이번 시즌 18승 2무를 기록 중인 현대제철은 승점 56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출근길 곳곳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 중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집중되다가 밤에는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그치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이 개겠지만 이후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다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레까지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100mm 가까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차 북상하면서 6일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기상정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5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30도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이번 주 비는 물론이고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오늘 새벽 2시 16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이 오간 시간만 따져도 8시간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직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딸의 논문과 장학금 문제, 또 사모펀드 등 논란이 된 의혹들에 대해서 불법은 없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두 정당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오늘 오후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개각 발표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 6명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송부 시한을 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